이번 영상에서는 세제난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22번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될 내용은 물질의 이중성, 그리고 이제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 그리고 이제 현미경에서 현미경의 분해능과 그리고 전자현미경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을 하고요. 그럼 먼저 물질의 이중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물질의 이중성을 보기 위해서 빛의 이중성,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발표 후에 빛이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전자와 같은 물질 입자, 물질이 이제 입자죠. 물질 입자는 입자성만 갖고 있는 것일까 해서 이제 파동성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것이 빛의 이중성이고요. 여기 이제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 됩니다. 이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1924년 프랑스 물리학자 드브로이는 모든 물질은 파동성을 가진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드브로이 이제 과학자가 있고요. 그 파동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모든 물질이 질량, 여기 이제 수식이 있죠. 여기 질량 M인 물질이 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MV 하면 운동량이잖아요. 그걸 이제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누면 어떤 파장이라고 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질량과 속도에 따라서 파장이 변하는, 파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파동성을 갖고 있을 때 생기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물질은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제 확인을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확인을 한 것은 데이비슨과 거머가 1929년 전자선의 회절 실험을 통해서 물질 입자의 이제 파동성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는 우리는 그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물질 입자가 파동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슨 거머 실험은 나중에 벨랩으로 알려진 그런 연구소에서 데이비슨과 거머가 이제 수행한 실험으로 니켈에서 이제 산란되어서 나오는 전자들이 어떤 디프렉션, 회절 패턴을 이루는 것을 보고 파동성을 갖고 있다 하는 그 밑에 있는 그림처럼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뒤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이런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실험이 뭐를 이제 컨펌을 했냐면 disconfirmed 돼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앞에서 우리가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의 이중성을 이제 컨펌을 한 거고요. 또 뒤에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력학을 이제 컨펌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의 이제 주축들이 되는 실험적인 주축들이 되었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어떻게 수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데이비슨 거머 실험의 이제 모형도인데, 여기에 전자총, 여기서 나오는 전자총이 있는 거고요. 그 전자총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 거기에 가속을 시키는데 무엇에 의해서? 여기 전압에 의해서 이제 가속을 시켜서 니켈 타겟에다가 갖다가 이제 때리게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산란이 일어나서 그 방향에 따라서 이 이제 디텍터를 가지고 검출기를 가지고 이렇게 검출을 하면 그 검출한 거의 패턴이 여기 이제 각도에 따라서 패턴이 오른쪽 그림처럼 여기 그 가로축이 그 각도이고요. 세로축이 이제 그거의 일렉트론 디플렉션 세기가 되는 거니까 지금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그런 모양들이 된다 그겁니다. 우리 이렇게 어떤 것들이 각도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 지금 커진 부분들은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 낮은 부분들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그 가속 전압을 54V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니켈 타겟에서 나오는 것은 니켈 결정의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 의해서 전자의 물질파의 회절하에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54V로 했을 때 우리 이제 그 보강 간섭을 일어나는 파장을 구하면 약 1.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 되고 54V로 가속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계산한 결과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돼서 얘가 이제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앞에서 드브로이가 제안한 파장과 그 이제 전자의 질량과 속도의 관계가 있었죠. 그 전자의 질량이고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실험을 수행했다. 그것을 확인하는 또 하나 다른 실험이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인데, 전자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제 먼저 보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X선 회절 실험이에요. X선 회절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X선이 나와서 알루미늄 방막을 때리게 되면 여기 이제 조그만 구멍, 요 핀홀 이렇게 홀을 따라서 가게 되면 회절이 일어나서 이렇게 에어리 패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X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파동이죠, 파동. 그거와 똑같은 패턴을 만들기를 전자선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자선을 가지고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속도, 질량과 속도를 조절하면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파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뒤에서 한번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면 가속 전압을 바꾸게 되면 파장이 변하는데, 그 파장을 뭐하고 똑같이 X선하고 똑같은 파장으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X선 회절 분위하고 전자선으로 만든 회절 분위가 같게 나왔다.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 X선이 파동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전자선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에서 나오는 전자의 입자가 파동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컨펌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음, 거기서 나오는 파장이라고 하는 게 전자의 질량하고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실험 장치에서 보게 되면 속도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여기 가속 전압이라고 하는 게 돼요. 여기 전압을 가하면 가속 전압이라고 하는 거니까 가속 전압하고 물질의 파장하고의 관계를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앞에 설명한 것처럼 여기는 전자총이 있어서 전자가 나오는 거고, 여기 가속 전압, 여기 가속시키는 게 있는데, 그 가속시키는 것들이 가속 전압에 의해서 가속을 시켜서 얘가 이제 니켈 타겟을 때려가지고 여기서 산란이 일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측정하는 게 됐으니까, 여기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가속 전압하고 전자의 물질의 파장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W라고 하는 것은 일이에요. 일은 뭐냐면 전하량이 어떤 전압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일 때 이 W 이퀄 QV만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뭐냐면 전자이기 때문에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지금 가속 전압이 V가 돼요. 그럼 이 V라고 하는 게 일의 양이죠. 이 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이제 변환되는 거죠. 전자의 질량이 m이기 때문에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전압 v를 가했을 때 속도 v로 변하는 것이 이게 그 일이 운동 에너지를 변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변환시키면 2m분의 이렇게 되고 2m분의 p의 제곱이 돼서 얘를 또 이제 p로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넘겨쳐가지고 p 이퀄 루트 2m 2v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값을 드보르이가 제안한 람다 이퀄 p분의 h라고 하는 값에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어 생각하면 람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값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 람다가 여기 가한 전압에 따라서 변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 V, 여기 V를 조절하면 원하는 물질파의 파장 람다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 생각했을 때 원하는 파장을 얻기 위해서 속도 V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속도 V를 바꾸는 것이 전압 V를 조절하면 속도 V가 바뀌고, 그 전압을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물질의 파장을 얻을 수가 있다. 앞에서 실험을 할 때도 X선 회절 무늬하고 같은 실험 결과를 얻기 위해서 X선에 해당되는 파장을 얻기 위해서 그 전자총에 여기에 이제 가속하는 전압을 조절을 해서 X선과 맞먹는 파장을 얻어서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입자성 외에 파동성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드브로이가 제안한 것을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때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듯이 드브로이파 혹은 물질파라고 하는 것은 이 프랑스 물리학자 여기 드보로이가 모든 물질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제안한 것으로부터 생각을 하죠. 그 파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드보로이 파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 이 수식에서 보게 되면 여기 m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질량 m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질량 m을 가지고 v는 뭐예요? 속도죠. 그죠? 질량 m인 것이 속도 v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어떻다? 파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랑크 상수를 질량 mv, 근데 운동량이죠. 운동량으로 나누면 이 파장이 주어지는데, 이 파장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파동이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파장이 주어지니까 얘는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드브로이 파장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물체들이 움직일 때 물질파 일어나는 거하고 그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들의 물질파 확인하는 거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체들의 이제 물질파는 야구공,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야구공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야구공이 있어요. 야구공이 150g의 야구공이 40m/s 속력으로 날아갈 때 이게 이제 질량 150g이고 속력이 40m/s이죠. 이거를 앞에서 봤던 드브로이 파장의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질량 m이 150g, v가 40m/s, 그리고 플랑크 상수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파장이 이제 주어지게 되겠죠. 파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람다가 약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미터 정도 되죠. 굉장히 작은 것들이죠. 이런 정도를 갖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게 미시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자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전자들이 낮은 전압으로 과속된 질량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kg인 전자의 경우,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낮은 전압으로 이렇게 과속했다 그랬으니까 이 전압으로 과속된 것에 의해서 파장이 주어지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긴 소식을 얻어서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여기 가해진 전압, 가속 전압 V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런 소식을 얻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영상에서 봤던 것을 리뷰를 한 다음에 이리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와 같은 슬라이드를 하나 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속 전압 V하고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람다의 관계였는데, 우리가 이런 실험 모형들을 보고 이 실험 모형도가 뭐를 나타낸다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서 이제 전자총에서 전자가 튀어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제 가속시키는 전압, 가속 전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튀어나오면 여기서 가속을 해서 그 가속된 전자가 니켈에 이제 가서 때려서 여기 산란 일어난 것을 여기 이제 그 디텍터가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런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물질파가 뭐 어떤 파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이 가속 전압에 의해서 파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전하가 그 전압에 이제 그 거슬러서 올라가게 되면 뭐를 해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W equal QV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Q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전자죠. 전하니까 여기서 전자, 일렉트론. 그래서 EV, QV 대신 EV하고, 이 전자가 이제 움직이게 되면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 이것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2n분의 p 제곱이 돼서 p라고 하는, 지금 같은 경우 파장을 구하는데 여기서 파장이라고 하는 게 뭐하고 관계 있냐면 운동량하고 관계 있잖아요. 플랑크 상수를 운동량으로 나누니까 여기서 이제 운동량으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P라고 하는 게 루트 2m 2V라고 하는 이만큼의 값을 갖고 있고, 이것을 앞에 드보로이 파장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람다 이퀄 P분의 H가 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얻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가속전압 V가 주어지면 파장이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여기 이제 지난번에 슬라이드에서도 얘기했듯이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을 조절해서 물질의 파장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가속 전압이 커질수록 물질파의 파장은 짧아진다.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앞에 우리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가서요. 이와 같이 구한 람다 이퀄 루트 2m 2v분의 h에다가 낮은 전압이라고 한다면 수십 볼트 정도 되는 전압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갖다 집어넣으면 v 대신에 집어넣고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을 갖다 집어넣으면 전자가 가지고 있는 파동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람다 값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값을 구해봤더니 람다가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0승미터 정도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야공이라고 하는 것을 구했을 때 람다 값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1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0승 정도 되니까 야구공이 갖고 있는 파장보다는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파장이 월등하게 큰 거죠. 마이너스 34승이고 마이너스 10승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회절 무늬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냐 하면 우리 회절을 생각해 보면 그 슬릿을 지나가는 파장 정도가 되어야 회절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야구공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34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슬릿, 그렇게 작은 슬릿을 만들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야구공으로 회절 무늬를 관찰을 하기에는 파장이 너무 짧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회절 무늬를 관찰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관찰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 주어진 값은 X선의 파장과 비슷하고 원자의 크기하고도 비슷해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얇은 금속의 전자선을 조이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틈이 슬릿 역할을 내서 회절 무늬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회절 현상을 보면서 전자가 어때요? 물질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플랑크 상수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요 밑에 있는 그 운동량 값이 작아야 얘를 이제 파장을 그래도 우리가 회절 무늬를 볼 수 있는 파장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그런 물체들이 움직이는 거에 의해서는 이 운동량을 작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량이 작은 것들은 어떤 미시 세계에서 이게 이제 질량이 작은 전자와 같은 그런 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회전 무늬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입자의 질량과 속력이 주어질 때 물질파의 파장의 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입자가 A, B가 있는데 A라고 하는 입자는 질량이 M이고 속력이 3V다. B라고 하는 입자는 질량이 2m이고 속력이 V라고 했을 때 운동량의 B하고 물질파 파장의 B를 구해보자. 거기에 관련된 수식들은 파장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드브로이 파장을 구하는 이 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람다 이퀄 mv분의 h. h라고 하는 건 물론 플랑크 상수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의 B는 입자 A하고 입자 B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니까 PA 대 PB가 되겠죠. 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질량 곱하기 속력하면 운동량이 되니까 PA 같은 경우는 질량 M하고 3V니까 3MV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입자 B 같은 경우는 질량이 2m이고 속력이 V니까 2mV가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이거는 3대 2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 있고 물질파 파장의 B 같은 경우는 물질파 파장은 여기 람다라고 하는 값인데 이 람다라고 하는 값이 MV라고 하는 그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있는 값을 갖고 있죠. 반비례하는 값을 가지니까 람다 A 대 람다 B라고 하는 값은 우리 반비례하니까 이제 이거는 2대 3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드보로이 파장에 관련된 이 수식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운동량의 관계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관련된 예제 하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질량이 각각 M이고 3M인 입자 A와 B가 속력이 같을 때 두 입자의 물질파 파장의 B 람다 A분의 람다 B를 구하시오. 이랬죠. 여기에서 입자 A와 입자 B의 운동량의 B를 구하게 되면 PA 대 PB를 구하게 되면
여기 M이고 속력이 같으니까 MV가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이제 질량이 3M이고 속력이 같으니까 3MV가 될 거고, 이렇게 되면 1대 3이 되겠죠. 이렇게 1대 3이 되는데, 우리 그 운동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파장이 람다 A 대 람다 B 하게 되면 1대 3이었으니까 3대 1이 되겠네요. 지금 같은 경우 람다 A분의 람다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람다 A 람다 B니까 B로 보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본 것이 입자의 질량하고 속력이 주어질 때 물질 파장의 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다른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제 중에 하나가 입자의 운동 에너지가 주어질 때 물질파 파장의 비를 구하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A, B점을 통과할 때 지금 이렇게 전자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2, 이 일렉트론이에요. 전자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A 지점과 B 지점이 있는데 A 지점을 통과할 때 에너지가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요. E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운동 에너지가 B 지점을 통과할 때 4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운동량에 비하고 물질파 파장의 비를 한번 구해보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드보로이 파장을 구할 때 그런 소식을 막바로 쓸 수가 없겠죠. 이제 여기는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의 관계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관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E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하면 2m분의 mv 제곱이 되고, 얘가 이제 p 제곱이 이게 이제 운동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2m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서 우리는 P라고 하는 값은 루트 2m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그런 값을 갖고 있어요. 이런 값을 갖고 있으니까 이 값을 갖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 여기서 A 지점과 B 지점의 이제 운동량, 지금 같은 경우 드보로이 파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운동량하고 관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A 대 PB를 이렇게 구해보면 A 지점에서의 운동량, B 지점에서 운동량의 B를 구하게 되면 지금 에너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했냐면 제곱근의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 지점에서의 에너지 E 값이고 여기는 4E니까 루트를 씌우면 얘가 1하고 2가 되겠죠. 그래서 1대 2라고 하는 이런 값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운동량의 B는 1대 2가 되는 거고, 물질파 파장의 B 같은 경우는 여기 뭐예요? 운동량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람다 A 대 람다 B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2대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드보로이 파장을 구할 때 운동량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뭐가 주어졌냐면 운동 에너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하고 운동량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이렇게 전개를 하면 쉽게 이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다른 문제 이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입자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E하고 이제 4E로 주어지고, 그 두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을 때 질량의 MA 대 MB를 구하시오, 이렇다고 하는 것은 뭐가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되냐면, 두 입자의 물질파의 파장이 같다. 이 파장이 같다고 한다면 뭐가 같은 거예요?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여기서 드보로이 파장에서 이 수식에서 보면 운동량이 같은데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에너지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하고 에너지의 관계들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E 이퀄 2n분의 P 제곱 하는 것으로 찾으면 E 이퀄 2n분의 P 제곱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으면, 여기에서 M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개를 할 수가 있어요. M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P의 제곱. 근데 지금 뭐가 같아요? 물질파의 파장이 같으니까 운동량이 같은데, 뭐 E라고 하는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냐면 E하고 입자 A하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라고 하는 값이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MA 대 MB라고 한다면 입자 A에는 2를 집어넣고 입자 B에는
4,2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 수식에다 갖다 집어넣게 되면 MA라고 하는 값이 더 큰 값이 되고 MB라고 하는 값이 작은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4대 1이라고 하는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물질파, 드브로이파라고 하는 거에 파장을 구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이제 어떻게 왜 드브로이 파장을 그런 쾌절무늬를 관찰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입자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파장에 비구하는 그런 문제까지 접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드브로이파를 생각하는 그런 문제를 접근하는데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전자 현미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거기에 이제 포함될 내용은 현미경의 분해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그리고 전자 현미경의 이제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능이 좋은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건데 광학현미경을 이용하면 세균의 크기와 비슷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확대하여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바이러스는 볼 수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광학현미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미세한 영역까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학현미경보다도 전자현미경이 더 상세하게 볼 수가 있다 그거죠. 그러면 왜 무엇이 이렇게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답이 있어요.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치로 전자산의 파장은 가시광선의 파장보다 매우 짧아서 분해능이 좋으므로 광학현미경으로 구별되지 않는 것도 전자현미경으로 구별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이 광학현미경이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있고 전자현미경은 이제 전자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다. 그거예요. 파동성을 이용해서 뭐가 분해능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거니까 우리 어떤 그 파동하고 분해능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전자현미경에서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볼 것은 현미경의 분해능, 그런데 이 분해능을 보기 위해서는 파동의 회절,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봐서 두 광원을 갖다 놓고 회절 무늬에 이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 하는 거고 회절과 분해능, 이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정확하게 자세히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값이 됩니다. 먼저 파동의 회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넓게 퍼지는 그런 회절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같은 경우 파장이 이제 람다인 이런 빛이 들어와서 여기 좁은 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파추라고 얘기를 하고 그 크기가 이제 D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기 회절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빛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그 각도에 따라서 밝고 어두운 띠들이 나타나는데 그 밝은 부분이 이제 중앙에서 제일 밝은 부분이 나타나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어두운 띠가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에어리 패턴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런 회절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하는 각도가 커져서 회절 무늬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니까 뭐의 함수냐면 파장과 틈의 이제 함수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는 D하고 여기 파장이 틈이 이제 D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은 람다라고 하는 값이니까 D하고 람다의 함수가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얘가 이제 빛의 밝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빨간 레이저를 가지고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 봤던 것들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밝은 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검은 부분 이런 것들이 교차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회절 현상이 되는 거고 그 회절 현상을 가지고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레일리스 크라이테리온 두 광원에 의한 회절 무늬를 이제 구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그 렌즈가 있는데 렌즈가 여기가 아파추니까 아까 얘기했던 회절을 일으키는 크기 D라고 하는 값을 갖고 있고 여기에 두 개의 점광원이 있어요. 여기 검은 점 왼쪽에 있는 이 점광원이 여기 하나의 광원이 있어서 각각의 광원이 이렇게 들어가서 뭘 일으켜요? 회절을 일으키게 되면 아까 봤던 에어리 패턴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밑에 있는 점광원에 의해서 이런 에어리 패턴을 이루고 있고 위에 있는 점광원에 의해서 밑에 있는 에어리 패턴을 이렇게 이루고 있어서 가운데가 밝은 띠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영국의 물리학자 레일리가 제안한 두 정광원 사이의 분해 기준이 되는 건데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한 회절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극소점과 일치할 때 두 정광은 간신히 분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무슨 얘기냐면 위에 있는 정광원에 의해 생긴 이전 회절 무늬가 제일 가운데가 이제 밝게 되는 것들이죠. 요 밝은 띠가 요 두 번째 정광원에서 생긴 이런 패턴의 극소점. 여기 극소점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만나는 극소점이 여기잖아요. 얘가 일치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를 레일리의 기준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을 알아차릴 수 있는, 분해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 이것을 우리는 레일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이제 이걸 그림을 조금 크게 보게 되면 여기에 간신히 알아차릴 수 있는, 지금 여기가 어떤 거예요? 제일 큰 점하고 첫 번째 나타나는 미니멈 점하고 이렇게 일치하는 값을 갖고 있으니까 레일리 기준이 되고,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분해가 잘 되는 거고, 이것보다 가까이 있으면 분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레일리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분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실제로 이제 빛을 가지고 두 전광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가운데 있는 것이 뭐가 되겠어요? 레일리 기준이 되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이 잘 분해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이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건데, 그 값을 보게 되면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값이 사인 세타가 1.22 D분의 람다. 세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각도예요. 여기 세타 있죠? 가운데 요 두 개의 전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이 패턴의 세타 값이, 사인 세타는 1.22 D분의 람다라고 하는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레일리의 기준이다. 람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빛의 파장이고요. D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아파추어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타라고 하는 사인 세타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세타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각도라고 하는 것이 뭐의 함수가 되냐면 아까 생각했던 것처럼 파장과 그 아파추어 사이즈 함수가 돼서 파장이 길수록 세타 값이 커지고 짧을수록 세타 값이 작아지고, D 값에 의해서도 이제 D가 작을수록 세타 값이 커지고 D가 클수록 세타 값이 작아지는 그런 값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세타가 분해능이 좋으려고 한다면 세타가 커야 되냐 작아야 되냐 그런 얘기죠. 얘가 잘 구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두 점을 잘 구별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세타 값이 작은 것이 이제 잘 분해할 수 있는 건데, 세타 값이 작으려고 한다면 D 값이 커야 되고 파장이 짧아야 되는데, 뭐 D 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의 구경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D 값이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용하는 파장이 짧아야 분해능이 더 이제 좋아진다. 세타 값이 작아져서 분해능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다시 한번 여기 그림을 가져왔고요.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인 세타가 1.2 D분의 람다 이런 값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므로 두 광원의 상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타 값은 더 작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잘 분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좋은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그림은 파동의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그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여기에 자외선이 있고 엑스레이가 있고 감마레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가시광선 영역을 사용하고 있어요.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광학현미경은 그러면 파장이 어느 정도 돼요? 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란부 했을 때 0.4 마이크로미터, 0.75 마이크로 정도까지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그런 파장을 갖고 있어요. 있는데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정도의 파장을 갖고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전자현미경을 뭐 엑스레이 파장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한다면 파장이 어느 정도 돼? 10-10승, -11승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파장이 굉장히 짧은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만약에 가시광선 영역에서 사용하던 광학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파장을 짧게 만들면 뭐가 좋아진다? 분해능이 높아져서 굉장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광학현미경보다는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분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다. 작은 것까지 잘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질파의 파장을 가속 전압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그림, 여기 그림은 앞에 영상에서 봤던 그림인데 여기 전자총에서 전자가 나왔을 때 그 전자들을 가속 전압에 의해서 가속을 시켜서 전자들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속도를 조절하면 여기 드브로이 파장 요 수식에 의해서 람다라고 하는 게 속도를 조절하게 되면 그 질량하고 속도, 요 운동량을 h가 플랑크 상수를 p 값으로 나누면 파장을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걸 우리는 앞에서 수식 전개하듯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 곱하기 v 전압이고요. 얘를 이제 전하라고 하는 게 일렉트론이었으니까 일렉트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운동 에너지가 되고 이걸 정리를 하면 2n분의 p 제곱이 돼서 p라고 하는 값이 루트 2m 2v가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에다가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파장하고의 이제 관계가 파장은 루트 2m 2v분의 h.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가속 전압 v에 의해서 람다를 조절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람다를 조절해서 아까 앞에서 봤던 엑스레이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파장,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마이너스 11승, 10의 마이너스 11승 메터 정도 되는 파장으로 한다면 전자현미경에 사용할 수 있는 파장이 돼서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보다도 굉장히 짧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파장이라고 하는 게 전자를 가속하는 전압 V를 조절해서 원하는 물질바의 파장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물질바의 파장을 가지고 전자의 현미경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한다면 광학현미경보다 전자현미경이 굉장히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냐면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전자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 물질파 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의 물질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파장이 다른 거죠. 가시광선은 이제 마이크로미터 단위 정도를 갖고 있고 그 물질파는 우리가 이제 가속 전압을 조절을 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장이 짧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제 그 분해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물체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의 분해능이 높을수록 아주 가까운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하여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해능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파장과 분해능.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레일리 크라이테리온, 레일리 기준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광학기기의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니까 D가 같은 거죠.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을 사용할수록 분해능이 높아진다. 이런 값들이에요. 사인 세타가 1.2 D분의 람다인데 지금 같은 경우 D가 같다고 한다면 얘가 짧을수록 뭐가 세타가 작아져서 그걸 이제 알아차릴 수 있는 각도가 작은 것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광학현미경의 한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의 한계가 있다. 왜 그런 거냐면 가시광선의 파장이 우리 그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보다도 훨씬 큰, 즉 0.4 마이크로에서 0.75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전자 현미경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제 그 자세히 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전자현미경의 그 구조하고 종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현미경의 분해능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현미경의 분해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력을 높여 매우 짧은 파장을 갖게 하므로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좋다. 광학현미경은 이제 가시광선을 이용했었고 그 전자현미경은 전자선을 이용해서 파장이 한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미터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파장을 얻어서 분해능이 좋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이러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내지 10의 마이너스 11승 정도 되고 가시광선의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7승 메타, 10의 마이너스 6승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수천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서 광학현미경보다 1000배 이상 더 분해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제작할 수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그 현미경의 분해능에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어떤 아파추를 놓고 여기는 렌즈에 이제
그 사이즈죠. 크기가 있고 D가 있고 거기에 전광원 두 개 놨을 때 그 전광원에 의해서 이렇게 회절 현상을 일으켜서 이렇게 회절 무늬가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그 두 개의 회절 무늬를 구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할 때 레일리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서 이와 같이 두 개의 전광원에서 생기는 회절 무늬에서 이 최대값과 생기는 그리고 두 번째 거의 첫 번째 최저값이 생기는 그게 일치할 때를 우리는 레일리 기준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레일리 기준보다도 더 벌어지면 분해가 잘 되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되고 이 레일리 기준보다 더 가까이 있으면 분해가 잘 안 되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분해되는 것이 사인 세타가 약 1.22 D분의 람다였는데 D라고 하는 게 구경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파장의 값이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봤을 때 파장 람다가 짧을수록 분해능이 커진다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자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장이 짧은 걸 만들 수가 있는 전자현미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현미경을 보는 것은 이제 자세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하고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의 측정 범위를 이렇게 한번 보겠어요. 요 맨 밑에는 이제 뭐 사람 키, 손가락, 머리카락, 적혈구, 박테리아, 바이러스, 고분자, 분자, 원자. 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작은 그런 물질이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눈이 있고 광학 현미경이 있고 전자 현미경이 있는데 그 위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숫자냐면 이게 이제 파장,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있는데 뭐까지 볼 수 있냐면 머리카락까지 정도까지 봐서 10의 4, 10의 마이너스 4승미터 정도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오게 되면 광학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되는 거고 여기에는 박테리아가 여기에 해당되고 더 작은 것을 보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데 파장이 10의 마이너스 10승에서 10의 마이너스 11승 비트 정도 되고 분자, 원자 사이즈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전자 현미경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광학 현미경의 구조를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광학 현미경하고 전자 현미경을 한번 비교하면서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광학 현미경이고요. 여기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전자 현미경인데 이 광학 현미경은 우리는 그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보면 여기 광원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광원을 이용해서 여기 렌즈를 가지고 이제 유리 렌즈죠. 이 렌즈를 가지고 광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디에다 시류에다 초점을 맞춰서 그걸 가지고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광학 현미경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시광선의 광원 대신에 뭘 이용하냐면 전자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전자 쪽에서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거를 이제 자기 렌즈 전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하를 띠고 있는 일렉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라고 하는 것을 길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면 글자를 하게 시키려고 한다면 뭘 가져야 되냐면 자기장에다 걸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어떤 유리 렌즈 대신에 자기 렌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시류에다가 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전자 현미경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어서 걔를 이제 바꾸려고 한다면 길을 바꾸려고 한다면 뭐 자기 렌즈라 그러는데 그 자기 렌즈라고 하는 게 전자가 자기장에 의해 회전하면서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디자인하게 되면 어떤 전자 빔이 이렇게 올 때 여기 이렇게 밖으로 쌓이는 것이 이제 자기장 자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자 현미경의 구조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전자총에서 일렉트론 그 전자총에서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걔가 이렇게 지금 노란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전자 빔이에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전자 빔을 우리는 뭘로 이 자기장으로 이제 컨트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초점도 맞추고 이렇게 넓게 퍼지게도 만드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여기 영어로 콘덴서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들을 마그네틱 렌즈 그래서 자기 렌즈라고 얘기를 해서 콘덴서 있으니까 우리는 주요 부품 중에 자기 렌즈 이 자기 렌즈가 하는 일은
어떤 전자들이 움직일 때 걔들을 이렇게 초점에 맺히게 하고 퍼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초점에 맺은 것을 어디에다가 시료를 여기다 갖다 놓았어요. 여기다 스페시민 시료를 갖다 놓고 여기를 이제 투과를 지금은 투과하는 형태인데 투과를 하게 만들어서 한 거다. 그래서 일렉트론 빔이 이렇게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여기 시료에 투과한 그 모습이 어디에 형광 스크린이나 혹은 이제 검출기를 통해서 카메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어떤 물질, 여기 시료에 있는 그런 것들의 형태들을 보는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전자총에서 나오는 전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그 이제 전자현미경 실제 물체가 여기 있는 사진처럼 되겠습니다. 전자현미경의 구조를 이제 앞에서 봤던 주요 구조 부품들을 한번 보면 전자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전자총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고 가열한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높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전자선을 쏘아준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생겼어요. 여기 이제 여기 네모 이렇게 박스에 있는 것이 여기 전자총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 이제 필라멘트가 있어요. 1번이 필라멘트이고 저기 1번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필라멘트가 있어서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오면 얘를 가속을 시켜야 되잖아요. 앞에서 우리는 생각을 했을 때 가속을 시켜서 어떤 파장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속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얘가 캐소드이고, 이게 에노드가 되는데, 이게 양극이고, 오른쪽 3번이 양극이고, 2번이 음극이 돼서, 여기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걸리게 되면, 뭐, 전자들이 이렇게 속도를 받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 가속을 시키는 그런 값들이 되겠다. 이때 여기 실린더의 모양들을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런 모양들로 디자인하게 되면, 우리는 전자 빔의 모양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론이, 여기 필라멘트에서 나왔던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가속을 시켜서 속도 V로 이렇게 빠져나가서 에노드 쪽으로 가게 된다. 에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값들이죠. 양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자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그런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그 전하의 길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장 이런 것들이니까 그 자기 렌즈에 의해서 마치 광학 현미경에서 유리 렌즈로 빛을 이렇게 초점을 맺는 것처럼 전자를 자기 렌즈로 초점을 맺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렌즈가 필요한데 광학 현미경은 유리 렌즈로 빛을 굴절해 확대된 상을 얻지만 전자현미경은 자기 렌즈로 전자선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는다. 그럼 자기 렌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자기 렌즈는 코일로 만든 원통의 전자석으로 가속된 전자가 자기장에 입사하면 자기력을 받아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자현미경의 내부는 공기가 있으면 전자선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내부를 진공으로 이제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시료를 통과한 전자선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그 시료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는 것들이 형광판 또는 모니터라고 얘기를 하고 이 형광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선으로 만들어진 상을 모습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상을 형광판에 맺히게 하거나 검출기로 검출한 전자선을 분석해서 모니터링에 영상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현미경의 구조의 내부를 이제 보게 되면 주로 전자총, 자기 렌즈, 뭐 형광판 이런 것들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현미경의 종류에는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 이제 시료가 있으면 그걸 직접 전자선이 투과하는 거고 두 번째 방식은 시료 표면에 전자선을 쏘면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관측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이 우리는 투과 전자현미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그거의 약글자들을 따서 TEM, 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이제 그 반사에서 튀어나오는 전자선을 튀어나오는 걸 보는 것이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고 하고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래서 앞 글자를 따서 SEM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런 구조 종류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위키피디아에서 따온
그 영상을 한번 이제 그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들이 어떻게 동작하는 것인가를 한번 보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과 전자현미경 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템의 구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이제 맨 위에 있는 거 전자총이고요. 전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전자 빔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기 위아래 이렇게 링처럼 되어 있는 것이 자기 렌즈가 되고 그 자기 렌즈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시류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자세히 보려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전자 빔으로 이렇게 형성을 해서 요 맨 밑에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형광판으로 되어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주황색 이렇게 전자 빔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 형성하는 그런 것들은 자기 렌즈에서 형성을 해서 시료를 이렇게 통과한 다음에 여기 형광판에 맺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형광판에 맺힌 것들이 보이는 거고요. 이때 투과 전자 현미경에서 이제 이 전자 중에서 나온 전자들을 가속을 시켜야 되는데 가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압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 전압이 10만 볼트에서 30만 볼트 정도로 이렇게 걸고 그리고 이제 시료의 단면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시료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특징은 투과 전자 현미경의 특징은 분해능이 매우 좋아서 세포의 내부 구조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이 시료를 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시료를 통과하는 그런 동안에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질바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 투과 전자 현미경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사 전자 현미경 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투과 전자 현미경하고는 구조가 조금 다르게 생겨서 전자총이 있고 여기 자기 렌즈가 있고 시료가 이제 맨 밑에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시료에 의해서 관측되는 것들을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동작한 뭐 이런 다른 것들 전자총이나 자기 렌즈는 같은 역할을 하고요. 시료의 위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전자층에서 나온 전자들을 빔을 형성을 해서 시류에다가 이렇게 여기 시류가 있잖아요. 시류에다 쪼이면 아까는 투과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반사를 해서 여기 검출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초점을 계속 스캐닝해 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캐닝을 주사라고 하잖아요. 스캐닝해서 얘들의 모양들을 이렇게 여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모양을 이렇게 그리는 그런 형식이 되겠다. 이때 주사 전자 현미경은 가속시키는 전압이 아까 투과 전자 현미경보다는 낮은 전압 1만 볼트에서 3만 볼트 전압을 가속을 시켜서 하는 거고요. 특징으로는 여기 시리 표면을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인 금속이나 탄소 등으로 얇게 코팅해서 관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관찰을 위해 계속해서 전자를 쪼일 때 시리 표면의 전자가 모여 관찰을 계속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코팅을 해서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자현미경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세제난 과학세상 물리학 1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 22번째 이제 마지막이었죠. 그게 이제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은 물질의 이중성 그리고 이제 물질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풀을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하고요. 전자 현미경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거기에서는 현미경의 분해능, 전자 현미경의 구조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통합한 내용이 여러분들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게 되면 다음 영상도 용이하게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